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에 법정 주휴일을 포함하고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은 오는 31일로 보류시켰습니다. 정부가 BMW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BMW가 잇따른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차량 결함을 은폐, 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이 최대 2곳 더 추가됩니다.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의 참여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내년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가 최대 경제 이슈가 될 것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이슈들이 내년에 대부분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꼽은 내년 경제 이슈 1위에 일자리 문제가 올랐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요 이슈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가 역시 제일 큰 관심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또 개발하는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에서 소비자 체감 경기 분석과 내년 주요 경제 이슈 점검 자료가 나왔는데요. 서울 시민이 꼽은 내년 경제 이슈 1위는 바로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였습니다. 조사 대상 천여 가구 중 3분의 1이 이같이 답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나쁘다 보니 일자리도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경기 문제를 꼽았고요.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물가 상승, 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체감 경기 여건도 나빠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이 느끼는 소비자 체감 경기가 2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올 4분기 소비자 태도 지수가 전분기보다 1.5포인트 하락한 94.4로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주택 구입 태도 지수도 3분기보다 1.2포인트 떨어진 71.4로 조사됐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매매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도 어두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3개의 경제 관련 이슈를 놓고 여건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 같은지 물어본 결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만 유일하게 기준치인 100점을 웃돌았습니다. 나머지 주식시장이나 남북 경협 문제, 또 에너지 정책 등 12개 항목은 기준치를 밑돌았고 소득 양극화 분야가 가장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BMW가 차량 결함을 이미 2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은폐, 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BMW가 화재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BMW는 올해 7월이 돼서야 그 EGR, 즉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결함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사단 조사 결과 이 BMW 독일 본사가 그 2년 전인 2015년 10월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설계 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BMW 내부 보고서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쿨러 균열과 흡기 다기관의 구멍이 뚫리는 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BMW 측은 이 같은 엔진과 EGR이 장착된 일부 차량을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의 해명 요구 후에 뒤늦게 추가 리콜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토부는 결함 은폐와 축소, 여기에 늑장 리콜 혐의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에 대해선 별도로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BMW의 리콜 대상 차량 17만 대에 대해서 이 흡기 다기관 점검 후 교체 리콜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황 기자,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BMW 측 주관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BMW는 화재 원인이 그 EGR의 바이패스 밸브 열림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바이패스 밸브가 아닌 일반 밸브 열림 현상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조사단은 또 배기가스 온도를 내려주는 쿨러의 이 냉각수가 끓고 있는 보일링 현상을 확인했는데 이 설계 결함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냉각수가 끓는 현상
증상이 계속해서 되면 쿨러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조사단 시험 결과 이 틈에서 새어나온 냉각수와 엔진 오일이 섞여서 침전물이 생기고 이러한 침전물이 흡기 다기관에 늘어붙었는데 여기에 불티가 튀면서 불꽃이 생기고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이 최대 2곳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2020년 상반기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최대 2곳이 추가로 설립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중 인터넷은행 인가 설명회를 열고 평가 항목 배점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3월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5월에는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합니다. 인가 대상은 최대 2곳입니다. 예정대로 본인가 승인과 전산 설비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2020년 상반기 안으로 제3회 인터넷은행이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을 운영하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예비인가 이후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까지 1년 6개월 이상 준비 기간을 거친 바 있습니다. 예비인가 때 심사 항목은 자본금과 자본 조달의 안전성 등인데요. 특히 이번엔 포용성과 안전성 항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서민금융이나 중금리 대출 분야에 강점을 둔 곳을 높게 평가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기존의 인터넷 전문 은행엔 카카오와 KT가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어디가 유력하게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까? 네, 현재 금융권의 관심은 네이버의 참여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아직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네이버페이를 통해 간편 결제 시장에 진출했고 자회사 라인은 아시아 지역 금융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2015년 첫 인가 당시 도전했던 인터파크가 재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B하나은행 등도 제3 인터넷은행 투자에 관심을 보이지만 컨소시엄 파트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내년엔 액화석유가스와 주요 철강 부원료 등 79개 품목의 수입에 대해 세율이 기본보다 낮은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79개 품목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14개 품목은 세율을 기본보다 높여 조정 관세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년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은 올해보다 10개 늘어나며 이에 따른 추정 관세 지원액은 올해보다 925억 원 증가한 6,326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엔 이혼 시 지급받는 분할연금을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1년만 넘어도 국민연금을 나눠 갖도록 했는데 이를 두고 여러 오해들이 나와서 정부가 추가 설명 자료까지 내서 안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정부가 내놓은 분할연금 개선안 지금과는 뭐가 달라진 거죠? 네, 부부가 이혼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가 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나눠받는데요.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분할연금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운 상황인데요.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요. 신청자 본인과 전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은 혼인기간 요건을 5년에서 1년으로 확 줄였고요. 수급 연령인 60세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혼 즉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금을 받는 방식도 기존엔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자체를 나눴는데 앞으로는 보험료 납입 이력을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년만 살아도 연금을 나눠 갖는다.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사실 이 해석을 두고 그간 논란이 있었는데요. 1년만 같이 살고 평생 내 연금을 나눈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 내 연금이 아니라 혼인기간의 가입 이력만 고려해서 연금을 나누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가입 기간이 20년이고 이 기간 내 혼인기간이 1년이라면 1년의 가입 이력만 분할 지급이 되는 겁니다. 또 남자만 손해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분할연금은 성별에 상관없이 이혼 당사자인 부부 모두 신청해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 8천여 명 수준인데요. 이 중 여성은 88.3%, 남자는 11.1%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앞으로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장애인에게 부여하던 장애 등급제가 폐지됩니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 1에서 3등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종전 4에서 6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단순화됩니다. 대신 수급 자격과 급여량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인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대규모 혈세 투입에도 좀처럼 영업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대상선에 외부 인력이 투입됩니다. 한때 국내 1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의 DNA가 일부 수혈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재 기자. 네, 안재입니다. 네, 현대상선에 한진해운 옛 인력들이 투입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현대상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최근 한진해운 출신 인력을 현대상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자극으로 기존 체질을 개선하는 일명 매기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자 수나 투입 부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업계에서는 수혈 인원이 컨테이너 영업 쪽에 대거 배치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진해운 외부 인력과 기존 현대상선 영업 인력 간 실적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도대체 현대상선의 경영 실적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조치까지 나오는 걸까요? 네, 현대상선은 올해 들어서만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액이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적자 행진인데요. 특히 지난달 3일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보면 현대상선은 오는 2022년까지 총 6조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당장 내년부터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현대상선에 2조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 10월 또다시 1조 원을 추가로 수혈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은행은 현대상선의 경영관리단을 파견하는 등 고강도 경영혁신의 칼을 빼든 상태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직장인의 꿈이라는 임원, 동시에 언제 경질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을 텐데요. 국내 최고 기업 삼성전자의 임원 중 10년 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12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삼성전자 임원과 관련돼서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삼성전자의 전체 직원 가운데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1명꼴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10년 이상 자리를 유지하는 장수 임원은 1000명에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정보 분석업체인 한국 CSO 연구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 수는 10만 1953명인데요. 이 중 임원은 약 1047명으로 약 1%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원 중에서도 올해로 10년 넘게 임원 자리를 지킨 사람은 124명으로 직원 1000명당 1명꼴이었습니다. 임원들 재직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먼저 임원 10년 차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5년 차가 20명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임원 자리를 유지한 초장수 임원은 6명이었습니다. 현직 임원 가운데 최장수 임원은 권오현 회장이었는데요. 권 회장은 39살이던 1991년에 반도체 부문 이사로 발탁돼 올해까지 28년간 임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대 임원 가운데 최장수 임원은 윤종영 전 부회장으로 29년간 임원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수 임원들은 몇 살 때 임원으로 승진했습니까? 네, 장수 임원 124명의 첫 임원 승진 시기는 30대 말에서 40대 초반이 6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44살에 처음 임원으로 등용된 사람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30대 임원으로 발탁된 사람은 11명이나 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면서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7분기 만에 처음으로 14조 원을 밑돌 전망입니다. 증권가의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전망치 평균은 매출 63조 8,300억 원, 영업이익 13조 9,7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2%, 7.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8일을 전후로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의 주휴수당 포함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시키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약정 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 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휴 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한 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주 52시간 근로시간 계도 기간도 늘리기로 했죠. 네,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 집중 근로가 필요함에도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이 짧아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진행하는 중이거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탄력 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간까지 계도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당하는 기업은 이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시전 기간이 부여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네,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휴일 수당입니다. 급등하는 최저임금에 휴일 수당까지 포함이 되면서 과석 우려가 나왔는데요. 결국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 최저임금 개정안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부작용이 우려됐던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계 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니까 노동계 쪽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정부가 이제 속도 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재계가 약간 한숨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주말 그 유급 휴가 그 일수를 이제 포함시키는 쪽으로 이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시행령이 이제 나오면서 재계가 다시 이제 반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속도 조절한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선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계속 성명을 발표하고 그랬었죠. 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 긴급회의에서도 고용부와 기재부, 산업부 간의 경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노동계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수정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고용부는 역시 이제 그 근로자 편이기 때문에 그쪽 편에서 원래 예정했던 대로 그대로 시행령 원안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반면에 이제 그 경영계를 이제 이익을 어떻게 보면 좀 변호해주는 산자부 같은 데 쪽에서는 이제 또 반대론을 제기를 하고 재계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제 회의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길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지금 만들어서 어찌됐건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한 거죠. 네, 이 전반적으로 휴일 시간이 포함되는 거에 대한 이 적정성 여부에도 말이 많은데요. 이 휴일 시간을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 법으로 의무화시키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노사 간의 이제 자율 협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대만이라든가 뭐 터키 그런 정도는 이제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노동의 그 유연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사 협약으로 보통은 이제 진행을 하도록 자율성을 좀 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한편 이 노사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 약정 휴일 시간을 기준 시간에서 빼도록 하는 조정이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그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결정을 큰 틀에서 뭐 얘기를 하자면 합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충안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토요일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요일은 어차피 지금 이제 유급 휴일로 근로기준법에 인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노사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것도 유급 휴일로 인정하자라고 해서 포함시킨 기업이 있고 안 한 기업이 있거든요. 상당수 대기업들은 사실은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부가 이제 고민을 한 거고 어찌됐건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므로
이거는 노사 자율로 남겨놓자라고 해서 이번에 제외를 일단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절충안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임금 구조 자체가 애매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혼란이 일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그러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일요일만 일단 그 유급휴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 토요일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이제 시행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어느 쪽 기준을 따라야 되느냐, 그야말로 그 근로기준법 기준만 따르면 되는 거냐, 이제 아니면 이 고용부하고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기준은 또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네,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원체 지금 뭐 여론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뭐 설명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뭐 공론화위원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뭐 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쪽에서라든가 이런 쪽에서라도 이 논의를 좀 진행을 해 왔더라면, 그래서 재계와 노동계가 양쪽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절충안을 도출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번 절충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조치를 지금 내놓은 그런 셈인데요. 이게 이제 노동계도 약간 불만일 수밖에 없고 재계도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애매한 절충안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논란의 여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뭐 저희 기자도 보도를 하긴 했는데 주 52시간과 이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계도 기간도 늘리기로 했는데 이 같은 조치는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제 여파를 최소화해 보겠다, 이제 그런 이제 연장선에서 이제 나온 그런 것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6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두는 걸 했는데 그걸 이제 더 연장을 해서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1월 1일부터 지금 추가로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0.9%. 그 부담이 이제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해 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탄력 근로제 논의도 이제 그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빨리 결정을 좀 내려줘야 현장에서의 그 혼란이 훨씬 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다가 또 휴일 시간을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까지 돼서 부담이 이제 너무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고용 상황도 걱정인데 지금보다 일자리가 더 부족해지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이라든가 또는 이제 빈자리 채우는 그런 그 과정에서도 역시 보수적으로 접근을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생각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조금 더 이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파월 의장 해임설로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에 비하면 국내 증시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0.2% 하락하면서 2056포인트, 코스닥도 67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셔야 할 종목들입니다. 우선 현대상선이 오름세입니다. 지금 세금으로 연명하던 국저해운사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출신의 외부 인력 30명을 내년 초에 투입해서 고강도 조직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2%가량 상승하면서 3,5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인터파크, 인터넷은행 관련주도 상승세입니다. 2020년에 인터넷은행 두 곳이 더 생길 예정인데요. 5월 중에 최종 결과 발표가 나는데 지금 신규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네이버와 인터파크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4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8.6%가량 줄어들었는데요. 고객사인 애플의 판매율 부진으로 투심이 줄어든 게 문제입니다. 현재 LG이노텍 0.35%가량 하락하면서 8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